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아들한테 생활비 좀 보냈을 뿐인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받으라는 연락이 왔어요.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가족 간 돈 주고받는 건 우리 일상에서 아주 흔한 일이죠. 생활비, 학자금, 결혼자금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녀나 손주들에게 생활비, 결혼자금, 학자금 등 크고 작은 돈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는데요. 그런데 아무런 서류 없이 그냥 통장으로 돈만 보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요즘 세무조사가 예전보다 훨씬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이 디지털 시스템과 인공지능으로 계좌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합니다. 이제는 1,000만 원 미만 소액이라도 매달 정기적으로 이체됐다거나 비슷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이동됐다고 하면 AI가 위험 신호로 포착하고 세무조사 대상 후보에 올립니다. 둘째, 국세청 직원들에게는 징수실적 인센티브가 생겼습니다. 최근 법이 바뀌어서 세무공무원이 추징된 세금의 최대 10%를 성과급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조사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가족끼리 준 돈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수 없이 안전하게 계좌 이체하는 방법, 오늘 영상에서 꼭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족 간 계좌 이체를 할 때 세금 문제를 피하는 방법, 그리고 조심해야 할 사례들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고 돈을 보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중요한 돈 정보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건 전혀 이상할 게 없죠.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손주 등록금, 결혼자금,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해주는 건 우리 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무런 서류나 조건 없이 금전이 오갔을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증여란 데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그냥 주는 돈이라면 증여로 보고 수증자 받는 사람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걸 잘 모르고 돈을 보내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왜 이런 큰 돈이 오갔냐는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60대 A씨는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2년간 매달 20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총액으로는 약 4,800만 원.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차용증도 없었고 이자도 받지 않았고 상환을 요구한 적도 없었죠. 결국 국세청은 이 돈을 증여로 판단했고 A씨의 아들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고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부과되었습니다. 가족끼리 그냥 주고받은 건데 설마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히려 그 설마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가족 간 거래라고 해도 금액이 커지고 반복되면 국세청의 레이더에 포착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혹시 자녀에게 돈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돈이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어디까지 조심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떤 기준으로 이건 증여다라고 판단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A씨 사례처럼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은 행위가 증여로 간주되면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얼마부터가 증여로 보나요? 내가 보낸 이 돈도 해당되는 걸까? 자, 기준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녀가 성인일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을 넘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60세 부모가 30세 자녀에게 현금, 주식, 자동차 등 재산을 모두 합쳐서 5천만 원 이상 넘기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5천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약 10에서 20% 수준이기 때문에 대략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기준이 더 낮습니다. 10년 기준으로 2천만 원까지만 세금이 없고 그 이상은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얼마 보냈느냐보다 10년간 누적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한 번에 1,000만 원, 2천만 원, 매년 조금씩 보냈더라도 그게 10년간 쌓여서 기준을 넘으면 역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고 말은 하지만 그 돈을 갚으라는 얘기도 없고 이자도 안 받고 차용증도 없다면 국세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그냥 주신 거네요. 증여세 내세요. 즉 문서상 대여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여로 보겠다는 게 세무 기준입니다.
컷으로 보기엔 대여처럼 보여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상 제공으로 해석하는 거죠. 혹시 지금까지 자녀에게 돈을 여러 번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10년 동안 얼마나 보냈는지 따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에서는 국세청이 실제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기준과 패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거래가 혹시 해당될 수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누적 금액 기준, 그리고 실제로 돌려받았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 기준과 요건을 모르고 돈을 보냈다가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떤 기준으로 이 거래는 조사할 만하다고 판단할까요? 다음과 같은 거래 패턴이 있다면 자동으로 위험 신호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째, 고액의 반복 송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매달 200만 원씩 아들 통장에 보내는데 이건 생활비야라고만 생각하고 아무 기록도 안 남겼다면 국세청은 이건 꾸준한 증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환 내역이 전혀 없는 거래입니다. 처음엔 빌려준 돈이다라고 하더라도 1년, 2년이 지나도 돌려받은 흔적이 없다면 국세청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네요. 그럼 이건 증여입니다. 셋째,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있는 경우입니다. 현금 대신 계좌로 보냈다고 해도 기록상 이체 메모의 대여금 같은 명확한 표기가 없고 서류도 없다면 입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국세청은 단순한 이체 기록만으로는 진짜 빌려준 건지 그냥 준 건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납세자가 입증을 못하면 증여 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최근 실제 조사 사례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금액이 누적되자 국세청이 자료를 요구하고 소명하지 못해 추징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한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도 해당되는 건 아닐까?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심하고 있다가 뒤늦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내 거래도 이런 패턴에 해당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릴 안전하게 돈 보내는 방법 3가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세무조사 걱정은 사라집니다. 자,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위험 신호를 정리 요약하자면 반복 송금, 돈 돌려받은 기록 없음, 차용증 등 증거 없음. 이 3가지가 국세청의 의심 목록입니다. 자녀에게 돈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상환 계획 없이 보내신 적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에서 알려드릴 안전하게 보내는 3가지 방법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무조사 위험 신호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복적인 고액 송금, 돌려받지 않은 자금, 차용증이나 근거 서류 없이 그냥 이체한 경우.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지켜도 세무조사 걱정 없이 가족 간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세요. 단순히 빌려줬다는 말로는 증명이 안 됩니다. 작성할 때는 다음 4가지를 꼭 포함해야 합니다. 금액, 이자 유무, 상환 기한, 실제 작성 날짜 및 서명. 실제 조사에서 차용증 한 장 때문에 세금 폭탄을 피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서류도 없이 거래했다가 억울하게 세금 낸 경우도 있죠. 둘째, 계좌이체로 거래 기록을 남기세요. 요즘은 현금보다 계좌이체가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송금만 해선 안 되고 이체 메모에 꼭 대여금 또는 차용금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처럼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고 계좌이체로 돈을 받을 때에도 이체할 때 땡땡 물건값이라고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이자율 설정 또는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세요. 실제로 돈을 빌린 거라면 최소한의 이자라도 명시하고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 계획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오래 걸쳐 송금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세청도 이건 빌린 돈이구나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높아지죠. 사실 이 3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가족 간 계좌이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뭐하는 생각에 이런 조치를 아예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결과 뒤늦게 세금이 추징되거나 가산세까지 나오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떤 표현을 써야 국세청이 증여로 보지 않는지, 그리고 차용증은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시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꼭 끝까지 보세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예시가 곧 이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차용증 작성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라고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히 어렵게 느껴져서 그냥 문자로 남기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데요. 이건 큰 착각입니다. 문자나 말로 한 약속은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고 세무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차용증은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5가지. 1. 차용 금액 얼마를 빌려줬는지 명확하게. 2. 이자 초권 이자율을 정했는지 무이자인지. 3. 상환 기한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4. 상환 방법 한 번에 갚는지 분할 상환인지. 5. 당사자 정보와 서명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혹시 나는 이자 안 받으려고 했는데 꼭 정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예입니다. 무이자라도 명시를 해야 합니다.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금액이 크면 사실상 증여로 보겠다는 게 국세청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 가능하다면 차필로 작성하고 거래 금액이 크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훨씬 강해지고 국세청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확실한 증거로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차용증 하나 써두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불편하더라도 한 장을 써놓는 것과 안 쓰는 건 결과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장 걱정 마시고요. 설명란에 실제 차용증 문장 예시와 다운로드 링크 올려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활용해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자녀나 가족에게 돈을 보내실 때 차용증을 써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가족끼리 주는 건데 뭐 라고 별다른 기록 없이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경험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돈거래, 마음은 사랑이지만 기록이 없으면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저 따뜻한 가족 간 거래였을 뿐인데 법적으로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처럼 차용증 한 장, 이체 메모 하나만 잘 챙겨도 세무조사나 추징세 문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분들께 돈 되는 정보 꼭 필요한 제도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겸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의 혜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설명란에는 차용증 예시문과 양식 다운로드 링크도 함께 올려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